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자, 은행계정 조정표죠. 자, 은행계정 조정표는 이렇게 반 쪼개시고, 자, 왼쪽을 은행, 자, 오른쪽은 회사. 그러면은, 은행계정 잔액, 증명서의 잔액은 10,000원. 자, 그 다음에, 자, 회사는 모른다. 지금 얘를 구하라. 이 소리죠. 자, 그러면 1번, 12월 31일 A상사의 부산 지점에서 입금을 시킨 3,500원이 은행이 마감된 후에 들어왔대요. 그럼 어차피 다음날은 은행에 플러스가 되죠. 3,500원. 자, 그 다음에 기발행, 미지급수표. 자, 회사가 발행했는데 아직 은행에서 지급되지 않은 거죠.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이 은행에 가서 빼갈 겁니다. 3,300원. 자, 거래처에서 받으러 온 3,000원이 12월 26일 날 추심되어 은행에 입금되었으나 은행으로부터 통지가 없었다. 거래처에서 은행에 입금했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몰랐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돈이 들어온 거죠. 자, 얼마예요? 3,000원. 자, A 상사가 12월 25일 B 상사로부터 받은 수표 2,500원을 입금하였는데 부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은행이 청구 비용 100원을 합해서 A 상사의 구좌에서 뺐죠. 그런데 나는 몰랐죠. 그러면 나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야? 2,600원이 마이너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16,800원. 다시 계산기로 13,500원에서 자, 3,300원을 빼면은 정확한 예금 잔액은 1,200원.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올라가야죠. 얘는 더하고 얘는 빼고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2,600원은 더하고 그 다음에 3,000원은 빼면 자, 여기가 9,800원이 있었죠. 자, 9,800원에서 3,000원 더하고 2,600원을 빼면 1,200원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그래서 조정 전 우리 회사의 장부상 잔액 얘는 9,800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은행계정 조정표는 조금만 집중하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영주산업은 정액 소액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액 전도금은 50만 원이고 매월 초에 정산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액현금은 두 가지가 중요하죠. 자, 말일날 정산하느냐 아니면 월 초에 정산을 하느냐 요거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럼 처음에 정액자금으로 받은 게 50인데 자, 얼마를 사용했어요? 사용한 게 6만 원, 4만 원, 16만 5천 원, 9만 5천 원, 만 원, 37만 원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자, 남아 있는 게 13만 원인데 여기서 말일날 정산을 하게 되면은 말일날 37만 원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말일날의 잔액은 5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일 보급이죠. 자, 그 다음에 월 초에 보급할 때는 지금 13만 원이 있는데 보급 안 하잖아요. 다음 달 1일 날 보급을 해주니까 자, 월 초에 보급하는 경우에는 잔액이 얼마? 13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자, 우리 회사는 월 초에 정산한다. 따라서 월 말에 남아있는 소액현금은 요게 13만 원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알고 보면 쉬운 거고 모르면 좀 어려운 거고 그런 문제. 소액현금의 개념은 말일날 보급하느냐 월 초에 보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자, 18번 넘어갑니다. 여천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당사는 X2년 중 B사의 주식 중 50%는 30만 원에 매각하였고 C사 전부를 82만 원에 매각했다. 자, 회계 기준에 의할 경우 이들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X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얼마냐? 자, 단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 그래서 순액으로 보고를 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하면은, 자, A사의 취득원가는 44만 원. 자, B사는 60. 자, C사의 주식은 80. 그 다음에 D사는 120. 자, 그랬다가 X1년도 말에, 자, 얘가 40이 됐고, 그 다음에 58이 되고, 그 다음에 81이 되고, 118만 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X2년도 말에는, 자, 얘는 41만 원, 얘는 28만 4천 원, 얘는 다 처분했고, 자, 얘는 119만 원이 남아있는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X2년도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선 X2년도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무시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X1년 말에 이런 금액으로 이미 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사의 주식은, 자, 40만 원이 41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만 원의 이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B사는 50%를 30만 원에 팔았네요. 그러면 얘가 이 중에서 50%를 팔았으니까 29만 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29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지금? 3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처분이익이 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29만 원을 가지고 있다. 28만 4천 원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여기에서는 6천 원의 손실을 본 거죠. 자, 다음 C사 81만 원인데 다 팔았네요. 얼마에? 82만 원에. 그러면 얘는 만 원의 이익이 나온 거죠. 그 다음 D사, 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역시에 만 원의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X2년도에 하나, 둘, 셋, 넷, 4만 원의 이익에서 6천 원의 손실을 봤으니까 3만 4천 원만,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이익이 발생한 거다. 3만 4천 원.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알고 보면은 대단히 쉽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 한국 주식회사의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거래다. X1년 8월 5일 날 5천 원에 취득했다가 X1년 말에 5,300원이 됐다가 X2년에 4,500원이 되었다. 그러면 X3년 5월 10일 날 5,800원에 처분하였다면 처분손익은 얼마냐?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여기 딱 두 가지예요. 채권이냐 아니면은 주식이냐. 자, 주식이라면 자, 처분손익은 0이에요. 처분손익은 0. 당기순이익이 반영되는 게 없죠.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 되잖아요, 주식은. 자, 그러나 채권은 자회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채권이니까 자, 이거는 바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자, 얼마에 취득했어요? 5천 원에 취득했다가 자, X1년 말에 5,300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자, 4,500원이 됐어요. 그랬다가
그랬다가 5,800원에 처분을 했죠. 그러면은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중간에 이익이 생기고 손실이 생겨도 요거는 뭐야? 자본의 플러스 자본의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의 처분손익 요걸 물어볼 때는 요놈하고 요놈을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800원만 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당기손익이다. 당기손익이다. 이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5,000원이 5,300원 되면서 얘는 죽어버려요. 5,300원이 4,500원이 되면서 얘 죽어버려요. 그러면 4,500원을 5,800원에 팔은 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당기손익이었다. 그러면은 1,300원이 이익이 되죠. 그래서 얘를 뭘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800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1,300원 이익이 될 수도 있다. 자, 이 문제는 기타 포괄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800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20번. 자, X 1년 4월 1일 날 주식회사 영통은 액면가액이 40만 원이고 이자율이 10%인 동탄 회사의 사채를 발생이자 만 원을 포함하여 39만 원에 구입하였고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자, 이 사채의 만기는 X 5년 3월 1일이며 이자 지급일은 9월 1일과 3월 1일이다. 자, 주식회사 영통은 위의 사채를 X 1년 12월 말일 날 발생이자를 37,000원 포함하여 39만 7천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 X 1년도 12월 말일 주식회사 영통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 인시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은 얼마냐? 자, 요거는 이제 끝수이자를 잘 계산하실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 자, X 1년 4월 1일 날, 자, 여기는, 자, 1월 1일에서, 자, 12월 말일인데요. 언제 취득을 했느냐 하면은 4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자, 4월 1일 날, 얼마에 샀습니까? 자, 발생이자를 만 원 포함하여 39만 원에 샀대요. 그런데 이 39만 원 속에는 만 원의 끝수이자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채의 만기는 필요 없고 이자 지급일은 9월 1일과 3월 1일이다. 그러면 자, 9월 1일 날 이자를 내가 받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 자 3월 1일 날 이자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주식회사 영통은 위의 사채를 X 1년 12월 말일 날 발생이자를 37,000원 포함하여 39만 7천원에 처분을 했죠. 그러면 요날 자 요날 얼마를 팔았느냐? 39만 7천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여기서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손익이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요거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발생이자 끝수이자 만 원을 포함해서 얼마에 샀어요? 지금 39만 원에 취득을 한 거죠. 자, 39만 원에 취득을 했으면 결국은 얼마에 산 겁니까? 끝수이자 빼버리면은 얘는 38만 원에 산 거잖아요. 끝수이자 만 원 빼버리면은 38만 원에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 지금 끝수이자 얼마를 포함해서 37,000원을 포함해서 39만 7천원에 팔았다. 그러면 3만 7천원을 빼게 되면은 요거는 얼마가 돼요? 팔은 금액은 36만 원에 팔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에 샀는데 38만 원에 사서
36만 원에 팔은 게 되겠죠. 자, 그 수이자는 이자 수익이니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거래로 인해서 처분 손익은 얼마만? 2만 원만 손해를 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4월 1일 날, 자, 그 수이자 만 원을 포함하여 39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 당기손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가액은 38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어요? 39만 7천 원에 팔았는데 거기는 그 수이자가 3만 7천 원이 들어있대요. 그러면 결국 36만 원에 처분한 거죠, 이게. 자, 얼마에 사서? 38에 사서 36에 팔은 셈이 되니까 2만 원만 손실이 되는구나.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21번. X1년 1월 1일 주식회사 허동은 주식회사 재석의 주식 40%를 560에 취득했습니다. 자, 취득 당시 주식회사 재석의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1,400만 원으로 자,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그러면 나는 자, 먼저 관계기업 투자 아니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자, 지분법 적용 자, 투자 주식을 얼마에 산 거냐? 560에 샀어요. 자, 560에 현금으로 사든 수표를 발행하든. 자, 이날이 1월 1일. 자, 12월 말일 날 당해연도 당기 순이익이 400만 원이 보고됐어요. 그러면 이익이 나온 만큼 자, 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기업 투자는 얼마가 늘어나느냐? 당기 순이익이 400만 원 나왔죠? 400만 원의 순이익이 나왔는데 내 지분은 40%. 그럼 160만 원만큼 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지분법 이익이다. 자, 그럼 이제 얘는 722에 됐죠? 자, 그랬다가 X1년도에 현금을 200만 원을 배당을 했네요, 이 회사가. 그러면은 현금은 40%, 배당이 200이면은 40%면은 80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죠? 그럼 들어온 만큼 관계기업 투자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80 이렇게 없어지면은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게 X1년 12월 말일 날 관계기업 투자 계정의 기말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560에서 160 그러면 720에서 80 그러면 640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원가법으로 하면 취득한 금액 그대로 56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법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640 나왔나요? 자, 56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더하고 자, 여기에서 80을 빼면은 6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법은 자기가 취득한 가격으로 기록하고 이후에 이익이 나오든 손실이 나오든 모른 척 하는 게 원가법. 현금을 배당받아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그게 이 원가법이고, 그 다음에 지분법은 그 지분에 따라서 자, 이렇게 관계기업 투자를 늘리고 배당을 받을 때 관계기업 투자를 죽이는 거, 요게 바로 지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이죠. 560에 640 이렇게 하면은 끝. 자, 22번. 주식회사 강북은 X1년 1월 1일 3년 만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강남의 사채를 480만 원에 취득하여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자,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고
액면이자는 8%에 유효이자율은 10%로 가정한대요. 자,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하여 X1년 말 보유하고 있던 사채를 액면이자 수취 후 520에 매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 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처분손익은 얼마냐? 자, 언제나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문제가 나오면 사채하고 똑같은 거니까 뒤집어서 사채의 역이잖아요. 자, 사채를 발행한 사람은 사채라는 부채가 되지만 사채 그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이 채권을 산 사람은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죠. 자, 그래서 사채하고 똑같이 우리는 장유유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장부가에 자 480의 취득.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10%.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8%. 자, 그러면 원래의 액면가액은 500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48만 원이 되겠죠? 10%니까.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500에 8%니까 40이 되고, 그러면 상가액은 8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얘는 자 488만 원짜리가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520에 처분했죠? 자, 그러면은 488의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을 520에 팔았으니까 488만 원을 뺀 32만 원이 처분이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무조건 우리 그 삼각구 원가 측정 금융자산 나오면 무조건 사채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라. 자, 다만 이 문제에서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X1년이 아니라 X2년에 팔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X2년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년만 더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한 년만 더. 그러면 얘는 48만 8천 원. 자, 얘는 8만 8천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8만 8천 원. 그러면 496만 8천 원 이렇게 되겠죠. 자, 488만 원에서 자, 8만 8천 원을 더해주면 자, 그러면은 496만 8천 원. 이놈을 얼마에 팔았다? 520에 팔았다. 그럼 마이너스 520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경우에는 23만 2천 원의 처분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항상 삼각구 원가가 나오면 사채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은 아주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3번. 장기 상사의 X1년 회계 관련 자료다. 모든 상품은 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신용거래에 의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X1년도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꼭 T자를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었죠. 자, 먼저 외상매출금 계정. 그러면 얘는 기초,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손상을 입는 경우, 그 다음에 회수, 그리고 이제 기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손실충당금 계정. 자, 손실충당금은 이렇게 됩니다. 자, 기초, 그 다음에 손상, 그 다음에 손상됐다가 회수, 그러면은 기말. 그러면 얘가 IS의 손상차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상품 계정을 하나 그릴 수 있어야죠. 자, 상품 계정을 그리면 자, 여기는 기초, 여기는 순매입, 자, 여기는 기말, 그러면 여기는 매출원가. 자, 제가 요 세 개의 계정, 이거는 무조건 좀 T자를
완전하게 외워놓고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의 재고자산은 4만원, 단기 매입액은 18만원, 그 다음에 자, 매출 채권의 회수액이 19만원, 자, 기초의 매출 채권은 16,000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은 2만원,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의 기초는 12,000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자, 손상차손 설정액이 8,000원,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의 기말잔액이 14,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하시면, 자, 요게 22만 원이고 2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죠. 근데 우리 회사는 자,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해서 신용, 외상으로 판매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20%의 이익을 붙이면 24만 원의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24만 원의 외상으로 판매한 거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지금 요걸 볼까요? 손실충당금. 단기에 회수된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의 손상은 6,000원이 손상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더해서 요거 계산하면 6,000원의 손상. 그래서 여기에 6,000원이 여기 있는 손상이 여기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에 기말에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기말의 외상 매출금 잔액. 그러면은 25만 6천 원에서 자 19만 원 빼시고 그 다음에 6천 원을 차감하면 남아있는 기말의 외상 매출금은 6만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말의 외상 매출금 잔액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요 계정 과목들 요거는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빨리 챙겨서 외워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X1년 4월 1일 날 주식회사 신바람은 상품을 매출하고 보유하고 있는 액면 500만 원의 어음을 고려은행에서 할인을 받았다. 은행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9%며 위 어음의 만기는 X1년 12월 말일이다. 4월 1일 날 위의 어음을 할인으로 인하여 인식할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은 얼마겠느냐. 자, 요거는 늘 그림 그리시는 게 가장 편하다. 자, 뭐라고 그랬어요? 4월 1일 날 자,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어요. 5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고, 자, 이 어음의 발행일은 1월 3일이래요. 그리고 이 어음의 만기는 12월 말일. 자, 12월 말일이 이 어음의 만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 얘기했어요. 이 어음을 언제 받았느냐? 1월 1일 날 받았죠? 자, 1월 1일 날, 자, 발행일이 1월 3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아요. 자, 얼마짜리 어음? 500짜리 어음을 받았고, 자, 내가 1월, 2월, 3월 세 달을 소유하다가 4월 달에 은행에서 할인을 한 거죠. 4월 달에 은행에서 할인을 했다. 그러면 일단 이 어음의 만기 금액을 먼저 계산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액면은 500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은 연 6%.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5, 6이 30만 원이네요. 그러면 만기의 금액은 얘가 53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30짜리 어음을 은행에서 9개월간 할인했으니까 은행에다가 9개월간의 할인료를 빼고 여기서 내가 받아요. 그럼 내가 받는 실수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530짜리 어음인데 은행에서는 할인율을 9%로 적용한대요. 자, 그러면 9% 곱하기 9달 12분의 9.
자, 그러면은 530만 원에서 9% 곱하기 9 나누기 12 그러면은 35만 7,750원이 할인료로 차감되겠죠.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금은 530에서 요 할인료를 뺀 35만 7,750원을 뺀, 자, 다시 한번 530만 원에서 35만 7,750원을 차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494만 2,250원짜리를 받은 거죠. 이만큼을 내가 실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얼마를 손해받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 오늘 현재 이 어음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죠? 그러면 500만 원에 6%,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달을 갖고 있었으니까 12분의 3.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50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3 나누기 12 그러면 7만 5천 원이네. 그러면 이날 어음의 가치는 507만 5천 원짜리죠. 그놈을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494만 2,250원에 판매한 거죠. 자, 따라서 507만 5천 원에서 494만 2,250원을 차감하면 자, 얼마의 매각 손실이 생겨요? 13만 2,750원을 손해를 본 거죠. 자, 요 손해를 우리는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4월 1일 위에 어음을 할인하여 인식할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을 물어봤으니까 자, 정답은 13만 2,75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서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25번 정밀 상사는 외상 매출금의 손상을 연령 분석법에 의하여 추정하고 있다. 자, 연령 분석법은 오래된 채권일수록 더 높은 손실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하의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인데 얘는 2%. 자, 60일까지는 75만 원인데 얘는 5%. 자, 61일에서 180일까지는 40만 원인데 얘는 10%. 자, 그 다음에 181일이 초과된 게 20만 원인데 얘는 100%. 그럼 이제 자, 우리가 얼마의 손상을 예상할 거냐? 그러면 이게 2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37,500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4만 원이죠. 얘는 20만 원 전액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그리느냐? 손실충당금 계정을 그리면 돼요. 자, 손실충당금을 그리면 자, 기초에 얼마 있었느냐? 우리가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22,500원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손상이 되면 무조건 차변의 손상으로 와요. 20. 자, 20만 원 손상.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세워줄 게 얼마냐? 기말에 세워줄 게 요만큼을 세워야죠. 이 20만 원은 전액 손상으로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만 추가하면 돼요. 그러면은 97,500원을 이렇게 세워주면 자, 중간에 회수한 건 없으니까 요 차이 나는 게 IS상의 손상 차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297,500원인데 자, 여기서 이제 22,500원만 차감해 봅니다. 297,500원에서 22,500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손상 차손은 27만 5천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요거를 즉석에서 손상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자, 손실충당금
자, 기초에는 22,500원.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기중의 손상으로 안 하고 얘를 기말에 요거를 다 세우겠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297,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에서 이놈을 빼도 자, 297,500원에서 22,500원 이렇게 빼도 자, 여기에 IS에 들어갈 금액은 275,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나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뭐냐면은 여기 100% 그 얘기는 뭐야? 이미 손상이 됐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손상으로 잡아주고 나머지만 손실충당금으로 계산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데 그냥 간편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26번. 자, 주식회사 한국은 결산 시에 외상매출금 잔액 58만 원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더니 3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다. 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8만 원으로 추산되었고 손실충당금의 잔액은 5만 원이었다. 자,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역시 똑같이 그려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우선 자, 손실충당금의 기초. 자, 기초는 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58만 원 외상매출금 잔액 58만 원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더니 3만 원이 대손이 될 거로 판명되었대요. 그리고 이미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8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게 8만 원은 이미 손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기말에 얼마를 세우려고 하느냐? 3만 원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럼 기중에 회수된 게 없으면은 IS에 들어가는 손상차손 금액은 6만 원이다 라는 거죠. 자, 1번 결산 후 재무상태표상 손실충당금은 8만 원이다. 자, 뭐래요 지금? 결산 후 자, 재무상태표상의 손실충당금은 8만 원이다. 지금 뭐예요? 아, 거꾸로 했네요. 그죠? 자, 회수가 3만 원이 요게 이제 손상이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이 8만 원으로 추산되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요 금액이 틀려지죠. 자, 그러면 결산 후 재무상태표상의 손실충당금 8만 원 맞습니다. 2번 결산 후 손익계산서의 손상차손 요거 6만 원. 자,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붕괴. 자, 차변의 손상차손 3만 원. 대변에는 손실충당금 3만 원. 아니죠? 자, 요 3만 원은 매출채권이 없어져야죠. 자, 매출채권이 3만 원 없어지면서 자, 여기가 손실충당금 3만 원 이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결산 후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액은 47만 원이다. 자, 우리 아까 58만 원에서 3만 원은 이미 손상이 됐고 그 다음에 손실충당금으로 8만 원을 세웠죠. 그러면은 우리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47만 원이다. 정확하죠. 자, 손실충당금의 단기 설정 붕괴. 요거 박치기 하시면 되죠. 이렇게 꽉 밀어버리면 자, 차변에는 손상차손 6만 원. 자, 대변에는 손실 자, 충당금이 6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이죠. 자, 그래서 26번에 잘못된 것은 3번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번 현행 기업회계 기준상 손실충당금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기술로서 틀린 것이다. 자, 1번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손상차손 추산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설정. 당연하고. 자, 2번. 자, 손상추산액은 손상차손 기준으로 처리하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추산액은 손상차손으로 기장하고 기타 채권, 대여금이나 미수금이 손상이 된대요. 그러던 기타의 손상차손. 자,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이 손상이 되면 자, 손상차손, 대여금이나 미수금, 기타의 채권이 회수불능되면은 기타의 손상차손. 맞습니다. 자, 3번.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단기 발생 채권 여부에 관계없이 자, 무조건 손실충당금이 있으면 손실충당금과 상계하고 자, 부족해요. 그러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자, 전기 이전의 손상이 확정되어 손상됐던 채권을 단기에 다시 회수한 경우에는 자,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변에 무조건 손실충당금으로 기장한다 그랬죠. 그리고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럴 때는 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 이렇게 해서 단기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아까 그 간접법으로 한 경우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접법으로 한 경우는 손실충당금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간접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미 손실충당금을 죽였던 거니까 도로 회복시켜서 전기의 대손으로 처리한 채권이 회수불능되면 무조건 대변에 손실충당금 살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접법으로 했다는 거는 손실충당금을 안 세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환입으로 자, 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그냥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연령분석법은 수익 비용의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출 채권의 순실현 가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거꾸로죠. 우리가 연령분석법이라는 것은 자, 내가 받을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게 IS 접근법이 있고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있어요. 자, 재무상태표 접근법이 있고 IS 접근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매출한 금액, 순매출액의 몇 프로 또는 외상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매출액의 손상을 계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비용 대응에서 바람직한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출한 게 뭐 중요해요? 매출했다가 얼마를 회수했다. 그러면 못 받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재무상태표 접근법은 자, 매출채권 잔액비율법. 자, 매출채권의 잔액에 대해서 몇 프로. 그 다음에 매출채권 잔액을 연령 분석하는 거죠. 연령 분석해서 몇 프로. 이렇게 뭐는 몇 이렇게 해주는 게 재무상태표 접근법. 그러니까 얘네들은 회수 가능 채권에 초점을 두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회수 가능 채권을 구하는 거를 초점을 두는 거고 얘는 손상은 매출했으니까 손상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매출한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 비용 대응에 적합한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5번 연령 분석법은 자, 순실현 가치를 잘 나타낸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거꾸로 된 문제죠. 자, 28번 X1년 1월 1일 날 주식회사 기련은 원가가 130만 원 하는 상품을 185만 원에 판매하였다. 자, 대금의 회수는 판매할 때 35만 원, 나머지는 50만 원씩 3번에 걸쳐서 받기로 하였다. 자, 이거는 뭐야? 현재 가치 평가를 하실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의 평가는 자, 이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우선 130짜리를 185에 팔았어요. 그런데 판매할 때 35만 원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년 12월 말일 날 1년 후에 50을 받고 또 1년 후에 50을 받고 또
또 1년 후에 50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도대체 얼마에 파는 거냐? 만약에 얘를 현금으로 판다면 얼마에 파는 거냐? 그러면 얘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계산할 거 없고요. 1년 후 50, 2년 후 50, 3년 후 50의 현재 가치죠. 그러면 반복되니까 연금 현가계수. 자, 연금 현가계수는 2.4868.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자, 2.4868. 자, 계산하면 자, 124만 3,400원. 그럼 결국 우리는 159만 3,400원에 매출한 거죠. 자, 문제가 요구하는 매출 이익을 물어봤죠. 원가 얼마짜리입니까? 130짜리. 그러면 원가가 130만 원짜리를 자, 우리는 159만 3,400원에 판매한 거죠. 이게 자, 결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나머지 이 차액 있죠. 요 차액은 이자 수익으로 갈 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30짜리를 현금으로 팔면은 159만 3,400원에 파는 거니까 매출이익은 29만 3,400원이 매출이익이죠. 그리고 지금 100 얼마에 파는 거죠? 185만 원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159만 3,400원의 차이. 자, 25만 6,600원. 요거는 3년간의 이자 수익으로 계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매출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자, 정답은 29만 3,400원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 문제만 더 할까요? 29번. 성경상사는 창고의 실사를 통하여 기말 재고액을 350으로 파악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자, 정확한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액을 구하래요. 그럼 우선 일단 창고에 있는 물건은 350이고 자, 이제 1번 홍익상사로부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12월 달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할 때 소유권이 이미 내게 됐어요. 따라서 아직은 오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은 15만 원. 자, 그 다음에 남문상사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도착해야 내 물건이니까 내 물건에 포함하면 안 된다. 자, 위탁 판매를 위하여 선문사에 발송한 5만 원의 상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고 자, 발송비는 얼마예요? 3,000원. 그러면 적송분 원가에 포함해야죠. 따라서 5만 3천 원은 우리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원가 16만 원의 상품을 20만 원에 시용 판매했는데 그 중에서 13만 원만 매입하겠대요. 그러면 지금 원가율은 얼마야? 원가 16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면은 20만 분에 얼마예요? 16만 원 원가가. 그러면 원가율이 80%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얼마가 팔렸어요? 13만 원은 매입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팔린 걸로 보고 나머지 7만 원이죠. 그러면 7, 8이 56, 5만 6천 원. 자, 이 5만 6천 원은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로 봐야 되죠.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의 기말 재고액은 350만 원에다가 자, 20만 3천 원에다가 5만 6천 원을 더한 375만 9천 원이 375만 9천 원이 우리 회사의 정확한 기말 잔액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정확한 기말 재고가 된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이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수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